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도둑맞았던 한 여성입니다.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세상이라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킬 정도로 속에서 자꾸만 천불이 났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그런 감정은 많이 무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절 그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곱절로 대갚아 주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일찌감치 제 꿈은 피아니스트였고 소시적에는 해외 콩쿠르에도 여러 번 나갔었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온갖 레슨비를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부모님과 차근차근 쌓여가는 수상 경력에 저는 돌이켜보면 참 유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막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하루아침에 저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 통째로 사라지고 만 것이었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빠가 현장 답사 중 봉변을 당해 운명을 달리하시게 된 거였어요. 총 7명의 인부가 함께 봉변을 당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저희 아빠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유족들의 한서린 비난도 함께 들어야만 했습니다. 현장 인부 2명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사장이었던 아빠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이유였죠. 사실 저희도 가족을 잃은 입장으로서 유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회사는 부사장이었던 분께 운영권이 넘어가고 아빠의 유산은 상당 부분이 피해 보상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셨고 저는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사장이 저희 아빠의 유산으로 보상금 처리를 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죠.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자 저희 모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저는 겨우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작은 예술대학을 나왔고 이후로는 피아노 교사로 일하며 사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학비가 많이 드는 누구나 알만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고액을 받는 레슨을 진행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그저 간간히 교사 월급도 받고 따로 1대1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소한 레슨비를 받는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그 시작부터 재난이었어요. 한참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을 때 하필 그날따라 집 근처가 아닌 지대가 낮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왔던 탓에 제 차가 그대로 침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견인되었던 차를 부랴부랴 찾아서 수리를 맡겨보니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이거 못 살려요. 엔진이랑 다 물 들어가가지고. 에? 아니, 저 뭐 시도고 온 것도 없고요. 침수도 진짜 조금밖에 안 됐어요. 물도 바로 빠져서 바로 데리고 온 건데 하루 만에 온 거예요. 하루 만에 왔건 이틀 만에 왔건 망가진 건 망가진 거죠. 아, 미치겠네. 아저씨, 이거 진짜 못 살려요? 어떻게든 살릴 방법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침수된 차량 괜히 끌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보험 처리할 거 처리하시고 처분하세요. 괜히 한두 푼 아까워서 못 건널 간 건너지 마시고. 아저씨 제발요. 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아저씨래. 저 아저씨 아니거든요. 정비소 직원은 모자를 벗으며 짜증을 냈는데요. 모자를 벗으니 그제서야 제 또래로 보여 미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계속 미안해야 할 겨를은 없었어요.
당장 차가 없으면 레슨을 다니기도 막막했는데 새 차를 뽑을 돈은 또 없었거든요. 너무 절박했던 저는 그 직원을 붙잡고 늘어지며 제발 동네라도 타고 다닐 정도로만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국 그 직원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방법을 알아보라며 지인을 소개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새 차를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원래 제가 타고 다니던 경차보다 더 구형인 경차였지만 정비소 직원이 관리가 잘 된 차라고 보증해주니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었죠. 실제로 저는 그 차를 6년 동안이나 잘 타고 다녔어요. 희한한 인연이었지만 그 정비소 직원과 저는 얼마 후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한창 중고차 거래를 하고 점검을 받을 때는 연락을 하다가 모든 일이 끝나고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어지자 허전해지더라고요. 그 직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보름쯤 있다가 먼저 연락이 왔죠.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장남인 그 남자와 외동인 저는 둘 다 독립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이 잘 맞았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조건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했고 유행 같은 걸 따라가기보단 진득하니 자축을 하는 편이었고요. 서로 코드가 잘 맞았던 저희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생활력을 보고 서로 잘 만났다며 결혼을 기꺼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드리게 되다니 얼마나 경사해요. 영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사돈이 이렇게까지 고우실 줄은 몰랐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요즘 애들답지 않게 진국인 기태 같은 사이가 생겨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아들을 바르게 잘 키우셨어요? 영희 만나고 철들었죠 뭐. 원래도 우리 아들이 나이에 비해 좀 구지식한 면은 있었지만요. 영희도 보통 야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둘이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참 똑똑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둘이 결혼하고 나서도 잘 맞을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제 말이요. 저희는 결혼 이후에도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는데요. 신혼 때야 지나가는 낙엽 한 장에도 까르르 웃으며 행복하게 보냈고 결혼 1주년이 막 지났을 때쯤에는 연달아 경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가 새로운 지점을 내게 되었는데 그곳을 남편이 통째로 맡게 된 거였죠. 아예 직원도 본인이 뽑고 모든 관리를 본인이 한 거라 사실상 사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벌이는 껑충 뛰었고요. 남편은 한동안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정비소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원래 다니던 정비소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수익을 냈답니다. 저는 당연히 기뻤죠. 그 기간 동안 제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기꺼이 남편을 위한 내조를 아끼지 않고 했어요. 남편 역시 그러한 제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요. 남편의 정비소가 자리를 잡았을 때쯤 저희에겐 첫 아이도 찾아왔답니다. 이때는 연이은 행복에 취해 앞으로의 나날도 당연히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네요. 저는 예쁜 딸을 출산한 이후에 레슨을 모두 관두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였던 것 같네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게요. 저희 딸 돌잔치를 앞두고 남편의 친구들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저는 당시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13kg나 늘어나 있었는데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편이 정비소 일로 여전히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 혼자 잠도 못 자면서 육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여전히 정비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남편의 내조도 빠짐없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온몸이 늘 탱탱 부어 있었고 붓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손가락으로 다리를 누르면 그대로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절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살판이 났는지 몰라. 얼마나 인생이 편하면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올랐겠어? 야마, 아무리 그래도 재수씨한테 포동포동이 뭐냐? 니 딸 낳아준 사람한테. 그래도 재수씨 예전보다 인상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돈 잘 벌어오니까 확실히 좋긴 좋죠? 아, 뭐. 아우, 말해 뭐해. 애 낳으면서 하던 일도 전부 관뒀는데 얼마나 좋아.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사는 게 말이야. 어쩔 땐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 남편이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급격히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다른 친구들이 남편더러 취했다며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마음 같아서 화를 팍팍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불러놓고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이후 자리가 파할 때까지 간신히 화를 참고 버텼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들과 헤어지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당신 아까 그거 뭐야? 친구들 앞에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무슨 말? 집에서 편하게 산다는 둥 살쪘다는 둥 말이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친구들 중에 자기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기분 나쁜 농담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루 종일 내보고 당신 밥이며 옷이며 준비하고 집안일하는 사람한테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누구라도 기분 나쁠 만한 말인데 뭐? 예민? 걔가 또 무슨 식충이 취급을 해. 나는 당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좋아. 내가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에서 편하게 있었냐고. 막말로 당신이 재활용을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있어. 애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있어. 이 집이 뭐 자동으로 때 되면 청소가 되는 집인 줄 알아? 아, 알았다고 좀. 왜 이렇게 떽떽거려? 짜증나게 진짜. 버럭 짜증을 내며 막말을 해대는 남편을 보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 정도로 심하게 말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걸 뒤로하고 남편은 침실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진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을 챙겨주던 모든 행동을 일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남편이 아직도 화가 났냐며 저에게 또 짜증을 부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며 일관되게 아이만 돌봤는데요. 더 이상 자신의 짜증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안 것인지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말이 심했다며 사과를 해왔답니다. 남편의 사과에 그냥 넘어가 주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전과 다름없이 똑같았어요. 여전히 모든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아이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편이 더 이상 부부 동반 모임에 절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네요. 사실 저로서는 그 시간에 집에서 30분이라도 더 눈붙이고 있는 게 낫긴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둘이 나누는 대화도 표면적으로만 별 문제가 없을 뿐 전과 같은 애정은 크게 식은 게 느껴졌고요. 와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희 부부는 첫째 딸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 전부터 장소를 잡고 아이 돌사진을 찍는 등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 저는 전보다 할 일이 많아져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정성을 다해서 돌잔치를 준비했고 주변 지인들도 다행히 많이 와주셔서 행복하게 돌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한복을 반납하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사실 일부러 신경을 써서 룸이 있는 레스토랑을 모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웬 초음파 사진이니? 이거 설마 너희 둘째 생겼니? 네, 지금 딱 12주차 됐어요. 안 그래도 자꾸 몸이 무겁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임태기 해보니까 2줄이 뜨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니?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친정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조금 깐깐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테이블 위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면 몰라도 저희가 애 가질 때만 해도 더 이상 남자 여자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리고 방금 돌잔치를 마친 첫째 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뉘앙스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친정엄마 역시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곧바로 같이 표정이 굳으시면서 되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서요, 서둔. 요즘 같은 시대에 설마 아들 낳아야 한다, 뭐 그런 말 하라는 건 아니죠? 저희 애들이 무슨 60, 70년대에 농사짓던 부부인가요? 뭐 사돈댁 같은 집안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시겠죠. 저희는 영희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각자 집안 가풍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안 위치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집안 위치라뇨.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저희 집은 이제 막 중산층을 지나 상류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돈댁은 반대인 상황 아닌가요? 외동딸 금이야 오기야 키워봤자 시집 잘 가는 거 말고는 딱히 뛰어난 것도 없고 저희 아들 정비소 물려받으려면 딸보단 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누가 들어도 저를 겨냥해서 하는 말에 저와 저희 친정엄마는 제대로 빈정이 상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였네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제 밥벌이 잘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운영하는 정비소는 엄밀히 따져서 남편 소유가 아니잖아요. 누굴 물려준다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성별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반박하며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단박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무시더군요. 표정은 떫은 감이라도 씹은 것 마냥 일그러졌고요. 분위기는 어색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식사를 해치웠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을 배웅해 드린 뒤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아기를 잘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첫 손주가 딸이라서 싫어하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뭐 좋은 말이라고 해. 해봤자 아까처럼 싸움이나 나지.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아까처럼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집안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소리는 그 꼴은 막았을 거 아니야. 미리 알았으면 아까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말대꾸 안 했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말하다가 실수 좀 하실 수도 있고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는 거지. 당시야말로 왜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럼 외동딸 하나 키운 우리 엄마 앞에서 딸 키워봤자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아, 됐다. 당신은 어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는 요만큼도 안 들으려고 하냐? 배가 불러도 유분수지. 맨날 지 생각만 하고. 간만 보면 진짜 이기적인 건 당신이야. 알아? 저는 남편의 그 타령, 그놈의 집에서 몰고 먹는다는 소리를 또 듣자 완전히 이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놀고 먹는다 소리 지긋지긋해. 내가 진짜 놀고 먹는 게 뭔지 알려줘? 어? 나는 여태 애도 키우고 당신도 키운 거나 다름없어. 이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인간아. 쩌렁쩌렁한 고함을 지른 뒤 저는 분이 삭히지 않아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들어가 안방 문을 아예 잠궈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가버린 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말았어요. 다시 안방에서 나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서 자면서 저는 속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 붙어있질 않겠다고요. 둘째 출산 이후에도 첫째 때처럼 집에서만 있지 않고 쉼터를 들여서라도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말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약 3주 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직 임신한 몸이었지만 저는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 적어도 하루에 4-5시간은 레슨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첫째를 낳기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중 몇 분이 제 레슨을 다시 들어주었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열심히 홍보하니 금세 수강생을 채울 수 있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니 당연히 남편 뒷바라지는 뚝 끊기게 되었고 몇 주가 흐르니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며 다가오더군요. 계속 이럴 거야? 벌써 몇 주째 고기도 참치도 없는 김치찌개만 우려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빨래 안 해? 빨랫감이 저렇게 쌓여있는데. 당신이 해. 빨래 그거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건데 왜 안 해?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서 당신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어. 그럼 내가 일도 하고 독박 육아도 해야 돼? 아니,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당신 잘 생각을 좀 해봐.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겠어? 당신도 더 이상 서민처럼 살지 않고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잘 되는 사람을 더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각자 살겠다고 이래버리면 어떡해? 게다가 당신은 둘째도 낳아야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나만 생각해서 돌보겠다고 설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지금 애 기저귀 값이며 분유 값이며 다 내 돈은 되고 있어. 누가 그러래.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우리 엄마도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안 좋게 보신다고. 내가 저번에 집에만 있다고 뭐라고 한 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거야? 진짜 당신도 징하다. 아, 알겠으니까 빨리 하던 대로 좀 해. 하던 대로. 싫어. 당신 못 믿어. 무슨 본인 가게 차린 것도 아니고 남의 가게 총괄로 맡았다고 상류층 어쩌고 하는 거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당신은 모르지. 헛바람 들어서 집에서 독박 육아하면서 당신 내조 열심히 하는 아내나 깔보고 난 이제 당신 안 믿어. 일도 절대 안 관둘 거야. 남편은 몇 번이나 절 회유하려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로 일을 관두지 않겠다며 버텼어요. 결국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할 때까지요. 저는 꿋꿋이 레슨을 하며 아이 육아 비용을 계속 제 돈으로 감당했어요.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산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저는 결혼 전부터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모아두었던 레슨비까지 더해 아파트 상가짜리를 빌렸어요. 그런 절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쳤다며 기함을 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기어코 그 자리에 피아노 학원을 차렸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끈질길 정도로 저에게 학원 일을 관두라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너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다? 애가 둘이나 있는 옆에 내가 육아도 남편 내줘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더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얼른 학원 정리하거라. 애들 육아는 제가 전부 도맡아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터님 월급도 전부 제가 충당하고 있고 여지껏 어머님께 애들 봐달라고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요즘 시부모님한테 육아 부탁 저처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 줄 아세요? 여자가 자꾸 바깥일 해봤자 드센 발자나 소리나 듣지. 누가 너 육아 혼자 하는 거 알아준다냐?
어머님도 제가 육아 혼자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어쩜 네 시애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줘. 시어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면 뒤이어 남편 역시 저에게 이러쿵저러쿵하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들을 잡아댔어요. 누가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맨날 하던 얘기를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말이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자꾸 이렇게 집안일에 소홀히 할 거냐고. 아니, 애초에 그놈의 피아노 학원인가 뭐시긴가 차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그거 대출이지. 어디서 나긴 다 내가 처녀였을 적부터 열심히 모은 돈이지. 대출은 30%밖에 없어. 애들 코 묻은 돈 좀 벌자고 대출 겼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적어도 내 학원이잖아. 당신은 당신 사업체도 아니면서 정비소 사무실에 얼마 썼어? 장비에 얼마 썼냐고. 거기 들어간 돈도 대출 끼고 한 거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말을 안 해. 당신이 못 들었겠지. 그리고 나는 그만큼 벌이가 많으니까 대출을 땡겨도 감당할 수가 있잖아. 나도 감당할 만큼만 대출 받은 거야. 30%만 대출 받은 거라고. 만약 이 학원이 망해도 자리 빼고 전세금 권리금으로 대출 갚으면 그만이야. 아주 잘나셨어 그래. 애도 남편도 전부 내팽개치고 돈에만 미쳐 살더니 결국 번 돈은 당신 학원 차리는 데만 고스란히 썼네. 당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입고 다니는 알마니 정장은 누가 사줬는데? 지금 차고 있는 벨트는 누가 차줬고? 전곡을 찌른 저의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제가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도 뭐라고 할 것 같아 평소 기념일마다 보란듯이 두 사람한테 사치품을 선물해 주었었거든요. 제가 입는 건 양말 한 짝까지 기어 입을지언정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 일은 요만큼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씩씩대다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 피아노 학원은 날이 갈수록 학생이 많아졌어요. 저는 어린 학생들만 가르치지 않고 저녁에는 성인 수강생들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략이 먹힌 것인지 저는 강사를 2명 고용해야 했을 정도로 수강생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학원 옆 야채상가 자리가 빠질 때 원래 학원이 있던 자리와 옆에 상가 자리까지 아예 매매 계약을 하고 싹 다 리모델링까지 진행했고요. 어느새 저는 남편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는 생전 연락 한 번 안 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한창 레슨 중이었기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어요. 지금 통화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문자를 받고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결국 저는 나와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파킨슨병 초기래. 파킨슨병이라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아니 병원에선 뭐래? 아무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파킨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최대한 치료받으면서 진행을 늦추려고 노력해봐야지. 이 병 자체가 완치하긴 어렵다고 하더라고. 일단 지금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야. 알았어. 오늘은 레슨이 일찍 끝나니까 나도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갈게. 그날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에게 괜찮냐고 여쭤보니 힘없이 괜찮다는 대꾸만 하고 평소처럼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진 않으시더군요. 낯설 정도로 조용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보다 생각이 들어 더는 말을 붙이지 않았죠. 남편이 다가오더니 시댁보다 저희 집이 병원과 더 가까우니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방으로 따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우리 집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오히려 힘드시지 않겠어? 애들 있는 거랑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이랑 어머님이랑만 있으면 이래저래 애들 챙겨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24시간 동안 케어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때? 참나, 돈이 썩어나? 그리고 요즘 간병인 못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을 함부로 집에 들일 생각을 해. 어차피 아직은 초기 상태라서 혼자서 충분히 거동 가능하니까 간병인인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봐. 일단은 알겠어. 그리고 아예 그날 당일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밤늦게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면서 중요한 짐들을 한 보따리 싸왔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했어요. 아이 밥하면서 시어머니 밥 하나 더 차려드리는 정도만 빼면 크게 생활이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빨래 다 마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널어놓고 있는 게냐? 아, 다 말랐어요.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갤게요. 지금 빨리 나가봐야 해서. 집안 꼬라지는 개판으로 해놓고 일하러 홀랑 나가버린다는 거야? 저렇게 머리카락이며 먼지가 버젓이 굴러다니는데 애 엄마가 되어서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몇 갠데 게으르다니. 세상에 게으른 사람 다 얼어 죽었겠네요.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성격을 원래 모르는 것도 아니던 저는 대충 대꾸만 해주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하루 종일 쉬셔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기운이 얼마나 넘치시는지 지치지도 않고 매일같이 저에게 5만 가지 잔소리를 해대더군요. 아픈 시어머니한테 맘먹고 대들 수도 없으니 그냥 무시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왜 해가 다 졌어야 집안에 기어들어오는 게냐? 내가 몇 번을 말해. 애들 시터한테 맡기지 말라고 말이야.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애 엄마가 직접 애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들 먹이고 입히는 돈 벌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일하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네가 아주 돈 좀 번다고 기세가 등등하더니 아픈 시애미한테도 대바라진 소리 하는구나.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괜히 이 나이까지 살아서 몸은 몸대로 아프고 며느리한테 구박은 구박대로 당하는구나. 애들 앞에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좀. 시어머니는 집안이건 바뀌건 애들이 있던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비난을 퍼부어댔죠. 그리고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몇 년 동안이나 가족처럼 돌봐주셨던 시터 이모님께도 똑같이 잔소리를 해대셨죠. 결국 시어머니의 비난을 견디다 못한 시터 이모님은 이를 관두게 되셨어요. 결국 아이들의 육아와 시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이 다시 온전히 제 몫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 모든 일을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며 여전히 자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애 볼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애 엄마가 와서 봐줘야지. 그럼 그냥 내버려둬? 애들 아직 학교도 안 갔는데? 그럼 애 아빠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어? 이번 달부터 방학이라 수강생이 더 늘었다고. 나도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어쩜 이런 상황에서 당신 혼자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냐? 그리고 어머니도 점점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혼자 씻기도 어려워하셔. 내가 어떻게 이걸 혼자 다 감당하냐고. 그럼 남자인 내가 시켜드려? 그리고 당신은 정 힘들면 강사를 더 고용하던지 하면 될 거 아냐. 당신은 사장이고 나는 아닌데 당연히 나는 근무 시간 유동적으로 못 빼지. 그럼 퇴근하고 와서라도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몇 달째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고 있다고.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간병인이라도 불러 할 일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부르는 족족 시어머니의 횡포로 보름을 멋버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애들이라도 없었으면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어머니의 무지막지한 잔소리를 들으며 집안일 및 육아와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야 잠시라도 그놈의 잔소리를 멈추셨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사를 한 명 더 뽑게 되었고 제가 직접 수업하는 시간을 대폭 줄였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신 이후로는 간병의 강도가 훨씬 심해져 너무 피곤한 날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5년 동안 하루하루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잔소리에 어느새 애들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를 전부 도맡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해야만 했어요. 식사며 씻는 것뿐만 아니라 대소변까지 처리를 해드려야 했죠.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시어머니는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복종하며 살았죠. 그런 일상이 계속되니 당연히 학원 원장으로서 똑바로 일하기 어려웠고 어느새부턴가 학원 수강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얼굴이 평생 제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던 남편이 봤을 때도 심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웬일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군요. 당신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하와이 여행 다녀올래? 하와이? 갑자기? 안 그래도 대표님이 저번 달 실적 좋다고 여행 보내준다고 하셨거든. 그냥 상여금으로 달라고 하려다가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얘기해보고 오겠다고 했어. 거기 휴양지니까 같이 가서 좀 쉬고 오는 게 어떨까 하고.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 제안을 다 하고. 갑자기 이러니까 좀 무서운데? 이러다 엄마보다 당신이 먼저 갈 것 같아서 그래. 뭐 하와이까지 가기 좀 그러면 제주도라도 다녀오든가.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서 잘 놀았잖아. 남들 다 몰디브 하와이 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으니 이번에 갈 거면 무조건 하와이를 가야지. 근데 우리가 그냥 홀라당 가버려도 되나? 애들도 가는 거야? 애들은 장모님한테 잠깐 부탁하고 엄마는 간병인 며칠만 구하면 되잖아. 솔직히 남편의 제안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일단 너무나도 쉬고 싶었고 남편과의 해외여행도 난생 처음이기에 한 번쯤은 갈 명분이 충분하기도 했거든요. 3박 4일 중 단 하루만 제대로 쉬더라도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싹 다 풀릴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일주일 뒤에 같이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여행날 당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뒤에 저희는 곧바로 공항으로 출발할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집인데 막상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우려고 하니까 왜인지 모르게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저는 간병인한테 계속 여러 사항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좀처럼 발을 떼질 못했죠. 겨우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공항 라운지에 들어서는데 불안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어. 나 너무 걱정돼. 뭐? 걱정할 일 없다니까. 괜히 돈 받고 간병해주는 전문가겠어? 좀 믿고 맡겨봐. 애들은 잘만 맡겼으면서 왜 그런데? 몰라. 그래도 느낌이 전혀 달라. 당신은 당신 엄마인데도 걱정이 안 돼? 요즘 들어 부쩍 아프단 소리를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그럼 환자가 아프다고 하지 안 아프다고 해? 걱정 붙들어 매고 이제 좀 들어가자.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혼자 가. 나는 집에 다시 갈래. 제 말에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자기도 안 가겠다며 절 따라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몇 번이나 밀어내며 괜찮다고 혼자 여행 다녀오라고 등 떠밀었지만 남편은 꿋꿋이 절 따라왔죠. 결국 저희는 다시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티켓이 아깝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간병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희 여행 안 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금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러자 간병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두 분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하도 나가라고 성하셔서요. 결국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환자인데 환자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시다뇨. 간병인이시면 그런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치매 환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파킨스병 환자들을 간병해 드렸었는데 어머님은 뭔가 증상이 이상하세요. 집에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저는 간병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지막 문자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다시 불안증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날따라 운전을 천천히 하는 남편을 닥달하며 저희 동네까지 왔죠. 남편은 집 근처에 다 도착해서도 자꾸만 어디 들렀다 가자는 등 딴청을 피우려고 했고 속이 터질 것 같던 저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웠을 때 그냥 냅다 차에서 나와 집으로 뛰어가 버렸죠. 당시 저는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한테 정신적으로 당하며 집에 붙어 있으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듣다 보니 그런 비정상적인 불안증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절 따라오려고 했지만 차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차를 빼느라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사이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간병인도 저도 없으면 시어머니 초상이라도 치르게 될 줄 알았네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저의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을 연 상태 그대로 충격을 받고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팔 다리를 못 가누시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서서 어떤 아줌마와 깨르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발견하자마자 눈이 탁구공만큼 커져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더듬거렸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어머님, 어떻게 두 다리로 서 계세요?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이 며느님이시구나. 안 그래도 지금 상가짜리 계약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직접 와주시다니 잘 됐네요. 근데 오늘 어디 멀리 가신다더니 일정이 취소됐나 봐요? 상가짜리 계약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아노 학원 자리요. 지난달에 내놓으셨던. 뭐라고요? 제 학원을 누가 내놨다는 거예요? 예, 나가. 일단 나가거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제가 어딜 나가요? 지금 제 학원을 파내마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병인이 뭐니 하면서 아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너무 잘 움직이고 계시네요. 저희 며느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실제 주인이라. 일단 도장만 찍으시면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연락 다시 드릴게요. 미쳤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며느님이 원해서 매도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누가 뭘 원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이런 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절대 그 자리 팔 생각 없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학원도 제대로 못 보고 하루 종일 어머님 간병에만 시달렸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지금 가족한테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장장 5년을?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그 꼴을 보니
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때 남편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내가 2시간 내내 엄마한테 전화를 몇 통 했는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두리번거리면서 핸드폰을 찾느라 허둥거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지막지한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뭐야, 미쳤어? 이거 안 놔? 잠깐만 들어가 있으라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빨리 안 들어가. 그쪽은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상가자리를 계약하려던 아줌마께는 기다리고 있으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남편이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던 적은 처음이라 순간적으로 무서워진 저는 남편의 다리 사이를 발로 뻥 차버리고 겨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대로 허리를 접으며 꼬꾸라졌어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나 몰래 내 학원을 팔아치우려던 것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행사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네가 못돼 처먹은 놈인 줄은 알았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어머님도 그래요.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까지 차면서 저를 가둬두려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대체 어디까지 나를 착취할 생각이었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바닥을 구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그대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머리채가 한 움큼 잡혀서 버둥거렸어요. 네가 진작에 며느리 노릇 똑바로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가족을 지켜만 보던 아줌마가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경찰 2분이 급하게 들이닥쳤죠. 경찰들은 여전히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가 잡혀있는 절 보곤 후다닥 와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아줌마는 시어머니랑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저 남자가 이 여자분을 방 안에 가두려고 했고 저 할머니가 여기 이 여자분 머리채 일방적으로 잡은 거예요. 저 2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뭐가 가해자야?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닥치고 있어요. 계약하기로 해놓고 파기한 건 그쪽이잖아. 피해자는 우리라고. 벽을 짚고 일어서는 남편이 아줌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경찰은 그런 남편을 단번에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시끄러워요. 지금 그쪽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라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신고자분 전화로 상황을 전부 들었습니다.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경찰선에 끌려갔고 저와 그 아줌마도 뒤늦게 온 다른 경찰분의 인도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저희 2 사람은 그간의 일들을 전부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기와 폭행 범죄자가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2 사람의 그간 학대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싹싹 긁어모았고 민형사소송을 전부 진행해야 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고 2 사람의 범죄 행각이 너무나 명백해 실형을 면하지 못할 정도였죠. 저는 그간 학대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돈으로 지난 제 과거의 삶을 전부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생을 좀먹고 있던 2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저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마 더 많은 돈을 받았어도 2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후 저는 집도 학원 상가도 전부 처분했어요. 아무리 모든 일들이 잘 끝났어도 그 집만 들어가면 시어머니의 망령이라도 깃들어 있는 것처럼 안 좋은 기억들만 되살아났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네와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너무 오랜만에 일만 하다 보니 조금 뚝딱거렸지만 지금은 다시 감을 되찾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내고 있고요. 지난 몇 년간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인생사 사용지마라는 말처럼 지금은 오히려 더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에요. 혹시나 아직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 같은 인간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하루빨리 그 사람들에게서 탈출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